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의 재림. 로널드 레이건이 198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워싱턴에 모여있던 공화당 당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울렸다. 그들은 각종 칵테일 파티와 모임을 열어 승리를 자축했으며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하나같이 애덤 스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소에 애국자임을 자처하던 정치가들과 활동가들이 왜 자신의 나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18세기 스코틀랜드인의 옆모습을 자랑스럽게 목에 메고 다녔을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제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또는 아리조나주 출신으로 5번이나 상원 의원을 지냈던 베리 골드워터도 있는데 왜 굳이 스미스였을까? 그가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후대의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보다 더 적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는 시대가 바뀌어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다. 물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진정한 혁명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기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정치적 소요가 들끓기 시작했다. 스미스가 그의 역작 국부론을 집필했을 때 상인들은 영국 제도와 7대양을 누비며 전방위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고 인구는 급격히 팽창해 있었으며 세계 각지에 공급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영국과 유럽 대륙 전역에 은행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16세기 말에서 18세기 후반에 걸쳐 유럽 전역에 일어난 구시대의 묵은 사상을 타파하려던 하나의 혁신적인 사조의 가장 근본적인 혁명을 초래한 것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한 사상가들이었다. 스미스는 자신의 강의에서 인간은 갈망하는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그리 놀랄 만한 언급이나 통찰은 아니다. 중세시대 초기부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5세기까지 유럽의 지성사를 지배한 것은 신학자들이었다. 교회의 장로들은 자연현상을 종교 교리에 따라 해석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가 태어나기 직전인 17세기 사람들은 점차 종교 교리보다는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한 프란시스 베이컨과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권위에서 자유로운 과학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결과를 떠나 자연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고안해 적용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신이 인간에게 오직 성경과 자연이라는 두 가지 책만을 주었다는 진부한 종교적 언사를 공격했다. 자연이라고 하는 책의 언어는 수학이라고 주장한 갈릴레오는 성서의 도움 없이 수학과 실험만으로 물체의 낙하운동, 즉 자유낙하 법칙, 가로 낙하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증명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신의 존재를 경외하던 시절인 1632년 그는 천체망원경 실험을 통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증명하고 자신의 위대한 과학적 증명을 당당하게 교황에게 헌정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그의 실험은 옳았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교회가 자신을 파문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대로 적중했다. 얼마 뒤에 그는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 말미에서 인간은 실용학문을 통해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18세기 인간 사유의 폭발적인 발전을 미리 예견했다. 뭐니 해도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영국 태생의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다. 갈릴레오의 과학적 탐구 방식을 이어받은 뉴턴은 성선에 나와 있지 않은 숨은 진리를 추구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 중력 법칙, 물체의 운동 법칙, 그리고 미적분이다. 뉴턴은 신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전당포 주인이 전당 잡힌 시계 쳐다보듯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독일의 철학자 고트프리트 빌헤름 폰 라이프니츠는 뉴턴이 신을 솜씨가 서툰 시계공으로 묘사함으로써 신에 대해 씻을 수 없는 불경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어수선한 계몽주의 시기에 태어났다. 갈릴레오나 뉴턴처럼 스미스는 인과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과는 달리 행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1723년에 태어난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포트만을 사이에 두고 에든버러와 마주하고 있는 작은 항구 도시 컷칼티에서 태어나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세관원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 잘 알려진 대로 스미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워싱턴 정가에서 유행한 넥타이에 그려진 스미스의 옆 모습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좀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스코틀랜드인이었다. 커다란 매부리코에 툭 튀어나온 눈, 그리고 아래 입술은 도드라질 정도로 불쑥 나와 있었으며 안면 경련에 말더듬 증세까지 있었다. 한때 스미스는 자신의 이런 별스러운 외모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다. 나도 내 책에서는 멋지게 나오는데.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던 스미스는 14살의 나이에 글래스고 대학에 들어갔고 뒤에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당시 대다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신학을 공부한 뒤에 성직자가 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스미스도 교수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는 당시 교수들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거의 모든 교수들은 가르치는 척하는 것조차 이미 포기한 자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학의 검열 제도를 맹 비난했다는 점인데 그는 대학 당국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의 명저 인성론을 압수해갔다고 친구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비록 그가 대학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들을 모두 섭렵하기는 했지만 대학 당국의 검열 제도로 인해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저서들 중 하나는 읽지 못하고 졸업했다. 대학의 이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휴메 회의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휴메 회의주의는 인성론의 부재,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에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성직자가 되는 길을 거부한 스미스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얼마 뒤에 수사학과 법학에 대해 유명한 대중 강연을 시작했다. 1748년 그는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교로 돌아와 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그의 은사였던 아일랜드의 계몽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허치슨이 강단을 떠나면서 공석이 된 도덕철학 교수직을 이어받았다. 데이비드 휴메 친구이자 캠퍼스의 이단아였던 허치슨은 라틴어로 강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영어로 강의해 대학 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력의 소유자였다. 이때 대학 장로회는 그를 아래의 그릇되고 위험한 두 가지 교리들을 공연하게 유포하고 다녔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1. 도덕적 선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2. 신의 존재를 몰라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애덤 스미스는 허치슨의 위험한 주장 가운데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 허치슨은 종교의 지배적인 교리에 맞서 한결같이 학문의 자유를 외친 인물이었다. 갈릴레오와 달리 그는 자신의 학술적 업적을 교황하게 헌정함으로써 검열을 피하려는 얄팍한 짓은 하지 않았다. 물론 그렇게 했더라도 신교를 받아들인 스코틀랜드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교황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냉큼 받아들이지는 않았겠지만 스미스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정치적 보수주의와 궁합이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그의 지적 뿌리는 그가 휴미나 허치슨에게 영향을 받은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이었고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스미스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의 자본주의 이론들을 근대 경영학을 정립한 것에 빗대어 엄마,
근대 경제학의 모태로서 애플파이, 가장 미국적인 것에 빗대어 민주주의, 자유주의 또는 시장 경제와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글래스고 대학교 교수가 된 스미스는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 재학 시절 맹비난했던 수면제처럼 졸음을 몰고 다녔던 교수들과는 달리 유창한 강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강단에서 강의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공개 토론을 여는 등 교수로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또한 대학 회계과장과 교수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의 창시자로 칭송하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는 경제학을 가르친 적이 없다. 그보다 그는 경제학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다. 물론 당시에 경제학을 배우거나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학계는 경제학을 철학의 한 하위 분야로 생각했다. 1903년이 되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더 정확하게는 엘프리드 마셜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경제학이 윤리학에서 분리돼 새로운 학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는 그 전에 이미 자신이 맡은 법률 강의 시간에 경제학에 대한 자신의 예비 지식을 틈틈이 풀어놓았다. 당시 그의 법률 강의를 수강한 한 학생이 받아 적은 다음 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나중에 국부론에서 정교하게 다듬을 노동에 대한 핵심 분석의 단초를 이미 정립해 놓고 있었다. 참고. 노동분업은 국민의 부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부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달리 금과 은의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근면 성실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스미스의 대학 교육과 외모를 살펴보았지만 그의 별스러운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다. 한 사람의 개성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의 과거 행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가족 로맨스, 가로 또는 가족 소설이라 불렀다. 경제학도로서 풍운의 꿈을 품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경제학의 선조는 뉴턴만큼 지적이지도 않았고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만큼 재치 넘치지도 않았으며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 만큼 스캔들이 많은 호방한 인물도 아니었다. 사실 가족 로맨스 경향에도 불구하고 경제사가들은 스미스가 다소 실수를 많이 하는 사고 뭉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얼빠진 사람처럼 행동했던 스미스의 과거 행적과 일화에 대해 귀가 닳도록 들어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여기에 그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한다. 한 번은 하원 의원 찰스 타운젠스가 글래스고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스미스가 그를 한 제약 공장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하는 도중 자유무역의 가치에 대해 정신없이 열변을 늘어놓던 스미스는 앞에 놓여있던 고약한 악취가 나는 거대한 웅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거기에 푹 빠지고 말았다. 노동자들이 다가와 그를 웅덩이에서 꺼내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어주고 나자 그제야 숨을 돌린 스미스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며 신세 한탄을 했다. 한 번은 한밤중의 일이었다. 스미스가 잠을 자다 말고 집 밖으로 걸어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24km를 걸었을까? 그는 교회 종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이트 가운 차이름에 새벽 이슬을 맞으며 넋을 잃은 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철학자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이미 도덕감정론이라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을 다룬 책을 출간해 명성을 얻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날개 놓친 듯이 팔려나갔고 이로 인해 그는 철학자 스미스라는 칭호를 얻었다. 도덕감정론은 계몽주의 사조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그에게 도덕 철학 교수직을 물려준 은사이자 계몽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허치슨의 도덕 철학 체계론과 내용에 있어서나 목차에 있어서 거의 비슷했다.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기원을 탐구했듯이 스미스는 이 책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되는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의 기원을 탐구했다. 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태양이 행성들의 중심에 놓여 있듯이 자기 자신을 모든 사고와 행동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런데 태양은 자신의 주변에 위치한 작은 행성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질까? 스미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면 각각의 마을과 도시, 즉 사회 전체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 이론가인 토머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묘사한 사악한 자연 상태와 왜 닮지 않았는지, 왜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지 스스로 물으면서 이런 역설과 씨름했다. 홉스는 인간의 삶은 정부가 출현할 때까지 고독하고 가엾고 역하고 잔인하며 짧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스미스는 한 가지 그럴듯한 대답을 찾아냈다. 그는 사람들이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고 충고하는 공평한 관찰자를 마음속으로 상정한다고 생각했다. 즉 그들은 단지 자신의 사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를 상정하고 그의 의견을 묻고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기심이 아닌 동정심에 기초해 도덕적 선택과 판단을 내린다. 많은 비평가들이 근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동기만을 가정하고 비용과 이익의 측면에서만 관심을 두며 반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고귀한 측면을 무시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도덕적으로 발육이 멈춘 난쟁이들이라고 단언한다. 이런 비난은 몇몇 경제학자들에게는 타당할지 몰라도 애덤 스미스에게는 가당치 않다.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과 기본 정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술 전반에서 인간의 이런 감정을 탐구하고 분석했다. 더구나 도덕 감정론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등장하기 1세기 훨씬 더 이전에 그와 관련한 많은 관련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프로이트의 초자아, 슈퍼에고, 즉 우리에게 특정 행동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죄의식을 갖게 하는 양심을 뜻하는 이 개념은 스미스가 설명한 공평한 관찰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애덤 스미스의 명성은 그의 책이 영국을 넘어 유럽 대륙에까지 알려지면서 급상승했다. 프랑스, 스위스, 모스크바 등지에서 학교를 다니던 부잣집 자제들이 그의 명성을 전해들은 부모들의 등에 떠밀려 그레스코 대학교로 몰려들었다. 아마 그가 21세기에 살았더라면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 자신의 책을 선전하며 유명세를 떨쳤을 것이다. 물론 그의 덜 떨어진 엉뚱함, 예를 들어 심야 토크쇼에 나이트 가운을 입고 나오는 등의 기이한 행동으로 시청자들을 더 매료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확실히 스미스는 상아탑에 갇혀 지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상아탑 밖에서 자주 은행가들, 상인들, 정치가들과 모임을 가졌다. 정치 경제 클럽에서는 상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들의 습성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뒤에 보겠지만 그가 알아낸 것은 상인들의 동기는 어떤 경우에서건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 중농주의자들과의 만남. 하루가 다르게 명성을 쌓아가던 애덤 스미스에게 국제적인 도시 글래스고는 어느덧 상아탑만큼이나 지루한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1764년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고 버클루 공작의 장남 헨리 스콧 가로 뒤에 버클루 공작의 칭호를 물려받음의 개인 교사가 되었다. 이때 헨리 스콧은 어머니 델키스 백작 부인이 스미스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찰스 타운젠드와 재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의붓아들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타운젠드는 뒤에 영국의 재무장관이 되었는데 이때 추진한 조세 정책으로 인해 대서양 건너 식민지 미국에서 보스턴 차 사건을 초래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스미스는 개인 교사 자격을 받아들였을까? 그 조건은 타운젠드의 의붓아들 헨리 스콧과 유럽 여행을 함께하면서 귀족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과 품위를 쌓도록 돕고 귀족들의 호화스러운 무도회에 참석하며 여행 경비 일체와 매년 300파운드의 봉급 그리고 매년 300파운드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글래스고 대학교 재직 시절 그가 받던 봉급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아마 스미스는 이런 조건에 대해 우선 자신의 공평한 관찰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것이다. 그런데 잘 다니던 대학교 교수직을 그것도 학기 중간에 그만두고 개인 교사의 길을 택한 것을 보면 아마 순순히 승낙을 얻은 게 분명하다. 그래도 도덕 철학 교수답게 학기 중간에 교수직을 그만두는 것이 학생들에게 미안했는지 그는 자신이 받은 수업료를 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그를 존경했던 학생들은 그것을 한사코 받으려 하지 않았다. 1764년 시작된 유럽 여행길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자 여행 중 가장 지루했던 곳은 프랑스 남서부 도시인 툴루즈였다. 스미스가 이곳에서 체류하면서 느낀 무료함은 일주일 동안 뉴욕 브루클린에서 지루한 나날을 보내던 한 보드빌, 바로 춤과 노래 등을 곁들인 풍자적인 통속 희곡, 배우가 어느 날 밤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부른 노래를 상기시킨다. 스미스가 이 보드빌 배우처럼 브루클린에서 일주일을 보냈다면 그나마 행복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곳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말이라도 통했을 테니까. 그런데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이곳에서 일주일이 아니라 1년하고도 반년을 더 체류했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인 세뮤엘 존슨은 2주 뒤에 교수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보다 더 좋은 정신 집중 방법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툴루즈라는 곳이 스미스가 교수형을 당할 교수대는 아니었지만 정신을 집중해 경제학 책을 집필하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 체류하는 동안 데이비드 휴맥에 보낸 한 짤막한 편지에 이렇게 썼다. 저는 무료한 시간이나 달랠 생각으로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남부지방을 떠난 스미스 일행은 스위스 제네바를 향했다. 스미스는 그곳에서 볼테르를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파리에 도착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파리는 예술가들과 지식인들로 넘쳐나던 곳이었다. 스미스는 극장에 나가서 연극을 관람하고 당시 유럽을 여행 중이었던 미국의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을 만났으며 그리고 중농주의라고 불린 당대를 풍미한 한 경제학파를 알게 된다. 중농주의는 루이 15세의 궁정주치의로 전개해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자기 주장이 강했던 프랑스와 케네가 창시했다. 중농주의자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자신들조차 알아먹지 못하는 알쏭달쏭한 언어와 경제표라고 불리는 수수께끼 같은 도표를 이용해 표현하기를 즐겨하는 현학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이 학파의 창시자 케네를 스승, 아버지, 유럽의 공자 또는 현대판 소크라테스 등으로 부르며 극진히 떠받들었다. 중농주의자들은 자연법을 추구한 계몽주의 사조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인 우리가 자연법을 이해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중농주의를 뜻하는 physiocracy, physiocracy, physiocracy는 자연의 지배, rule of nature 또는 자연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즉, physio는 자연, class는 지배를 뜻한다. 경제표는 중농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가장 잘 대변한다. 프랑스의 생리학자 클로드 베르나르 같은 의사들이 인체를 해부해 혈액순환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케네는 그것을 경제에 접목해 소득의 순환 과정을 그리고자 했다. 경제표는 이 순환 과정을 그린 도표다. 인체가 손, 발, 팔, 다리로 이루어졌듯 케네는 한 나라가 세 개의 상호 의존적인 계급들, 즉 농민, 생산계급, 장인 또는 상공인, 비생산계급, 그리고 소유자,
지주와 그 외 다른 지배자들, 즉 소유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경제표는 지그재그형으로 복잡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사자인 케네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케네 자신이 이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의 수제자였던 미라보 후작조차 경제표의 지그재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보 후작은 경제표가 인류의 문자 발명에 비견할 만한 위대한 발명이라고 치켜세웠다. 중농주의자들은 다음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첫째, 부는 상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과 은의 획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에서 비롯한다. 둘째, 농민만이 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상인, 제조업자, 그 외 다른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들이 오늘날 경제학 시험을 치렀다면 아마 잘 줘도 50점밖에 맞지 못했을 것이다. 재화를 생산하는 국가가 단지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보다 더 부유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은 무익하고 비생산적이며 단지 부를 이전할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어쨌든 중농주의 총아 미라보 후작처럼 경제표를 앞에 두고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신 그들이 유일하게 생산적인 부문이라고 여긴 농업을 더욱 생산적인 분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주장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자. 예를 들어 중농주의자들은 토지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토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무역 규제를 철폐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구나 그들은 무역 규제 등으로 지주계급을 응징하기보다는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즉 지주계급은 경제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인 부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금을 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종합하면 중농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과 사적 이득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결국 그들의 분석이 의미하는 것은 유일하게 생산적인 농업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이런 프랑스인들의 논리를 귀담아 들었다. 물론 그들의 분석이 자신의 아이디어 몇 가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중농주의 생산적인 부문과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구분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움 역시 중농주의자들의 이런 구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친구에게 심한 말로 그들을 발로 짓밟고 뭉개고 가루로 만들어 먼지와 재로 날려보내 라고까지 부탁했다. 아마 휴움 못지않게 스미스 자신도 턱 밑까지 올라오는 심한 말을 공평한 관찰자 덕분에 참았을 것이다. 스미스가 인정했듯이 중농주의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 경제 분야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주장과 논리를 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농주의는 지금까지 인류에게 무해하고 아마 앞으로도 무해할 것이다. 이렇게 스미스는 세상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학설을 내놓은 중농주의자들의 분칠된 가발을 다소곳이 쓰다듬어 주었다. 1766년 같이 유럽 여행길에 오른 버클로 공작의 동생이 병을 얻어 파리에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 이 일로 스미스의 유럽 여행은 끝이 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런던을 경유해 커칼디로 돌아왔다. 이후 10년 동안 스미스는 프랑스 툴루즈에서 시작한 책을 집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 간혹 런던 문인클럽에 가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과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 등과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을 하거나 세뮤얼 존슨이나 스코틀랜드의 법률가이자 저술가 제임스 모즈웰 등과 입에 올리기 힘든 음담패설을 주고받으며 머리를 식혔다. 스미스에 대한 존슨의 신랄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국당 파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좌담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부론을 쓰다. 드디어 1776년 3월 애덤 스미스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프랑스에서 쓰기 시작했던 국부론이 출간됐다. 스미스의 영원한 우상 휴문 이 책을 극찬했지만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했다. 그러나 휴메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국부로는 휴메의 이런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출간되자마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초판이 6개월 만에 모두 판매됐다. 그런데 200년도 훨씬 전에 출간된 국부로는 어떤 책일까? 괜찮은 책일까? 국부로는 괜찮은 책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책이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영웅들을 단숨에 때려 눕히는 오만 가득한 신들처럼 스미스는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무려 900페이지에 걸쳐 세상사에 대한, 특히 경제에 대한 사실, 분석, 예언, 우화 등 자신의 위력을 뿜어냈다. 무엇보다 스미스는 가장 명료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국부로는 철학, 정치학, 상업의 세계로 독자들을 안내한다. 안내자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낙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스미스 자신이다. 때는 바야흐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스미스는 농민, 수사, 상인, 화주 등을 사회적 대변동을 일으키고 이끌어갈 주체로 호명한다. 더구나 스미스는 경제정책은 특정 정파나 계급에 대한 편견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를 특정 계급의 신현이 위선자니 하며 비난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부르주아지 계급의 등장을 역사적 필연으로 간주했지만 사회가 그들의 농간에 순진하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하여간 1776년에 출간된 국부로는 경제학자들에게는 하나의 독립선언문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부론의 원제는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로 스미스가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고자 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스미스가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설명해줄 인과 법칙을 찾아내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주목하자. 원제의 원인이니 연구니 하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스미스는 계몽주의 전통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경제 행위자들을 이끄는 경제법칙을 설명하고 이들의 행동법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에서 경제 행위자들은 다소 전문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람들 일반을 의미할 뿐이다. 스미스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의 가행위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주인공 없는 연극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스미스에게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누락된 경제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스미스는 이탈리아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토머스 홉스의 전례에 따른다. 두 사람은 인간을 당위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직시했다. 홉스는 생명을 팔다리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심장은 태엽이고 신경은 수많은 끈으로 되어 있고 관절은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바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인간은 분석이나 해부를 통해 해독이 가능한 존재이자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또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한 중요한 자연적인 충동 또는 성향이 그의 분석 토대이자 고전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룬다. 첫 번째,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모든 인간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다시 말해 비록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줄곧 따라다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떤 변화나 발전을 바라지 않을 만큼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한순간이라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 번째, 스미스가 발견한 인간의 자연적 충동 또는 성향은 인간의 본성이 갖는 분명한 성향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교환하고 교역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성향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의 자연적인 충동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기적인 인간들 또는 인간의 이기심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기심은 풍부한 천연 자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간의 자비나 이타심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국가는 빈곤해질 수 있다. 스미스는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무작정 타인의 자비만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바람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사상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다음 구절에서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 즉 돈벌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소를 도축하고 맥주를 양조하고 또는 빵을 굽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도 그에 따른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받을 수 없다면 결코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스미스는 그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이기심이 친절, 이타심 또는 희생정신보다 더 강력하고 꾸준하게 동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뿐이다. 간단히 말해 사회는 인간의 이타심과 같은 고귀한 동기에 자신의 미래를 믿고 맡겨서는 안 되며 그보다 더 강력한 동기를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앞세워 행동하고 생각한다면 사회는 신호등이 고장난 고속도로 교차점처럼 난장판이 되지 않을까?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사회에 균열이 생기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교통정리를 돕는 신호등이나 경찰관이 없으면 도로가 안전할 수 없는 것처럼 누가 생산을 하고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하는 중앙계획 당국 없이 한 사회가 존속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존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사회보다도 더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회에는 이타주의에 기초한 경제체제보다도 생산성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나 화합도 한층 더 잘 이루어진다. 한때 스미스는 천문학에 심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각각의 행성이 자신의 정해진 궤도에 따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사회 또한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서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런 조화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의 한 유명한 구절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사회 전체가 번영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얼핏 들으면 다소 모순되게 들리지만 잘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한 말이다. 즉, 그는 공익을 증기시키려는 의도도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며 그리고 이런 경우에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뚜렷한 상징이 된다. Invisible hand. 그렇다고 스미스가 자신의 주장을 모두 이런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맡긴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적 조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지휘자, 즉 자유시장을 상징한다. 20세기에 그 누구보다 자유시장 질서를 옹호했던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만일 시장제도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칭송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은 한 이기적인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원료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이웃이 원하는 만큼 생산하고 자신이 꿈꾸는 가격이 아니라 이웃이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격에 판매한다. 즉 자유시장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사회 전체가 번성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그렇게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손, 자유시장의 작동 원리.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이웃에 욕심 많은 철수가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철수는 애덤 스미스가 생각하는 인물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다. 무엇보다 그는 마을 광장을 자기 집 안방처럼 생각하는 인물이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던 그의 눈에 자신이 조각해 벽에 걸어놓은 아름다운 독수리 조각상이 들어온다. 독수리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고기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 당장이라도 내려올 것처럼 생동감이 있어 보인다. 철수는 독수리 조각을 즐겨하는 편이었다. 한편 한 가지 아이디어가 그의 뇌리를 스친다.
독수리 조각을 많이 해서 내다 팔면 어떨까? 여하튼 그는 이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생각을 한다. 일단 조각에는 개당 50달러 하는 특수 처리된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니아산 목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독수리 하나를 조각하는 데 일주일이 걸린다. 그는 재료값과 시간, 즉 인건비를 고려해 개당 200달러의 가격을 매긴다. 만일 그의 생각대로 독수리 조각을 개당 200달러에 팔 수 있다면 그는 큰 마진으로 곧 부자가 될 것이고 그가 꿈꾸었던 큰 차도 사고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의 휴양 도시 아카풀코로 멋진 여행도 가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조각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보다 더 안성맞춤인 일도 없다. 철수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리고 얼마 뒤 가게를 하나 빌려 시제품 전시회를 열고 이웃들과 지역의 미술 비평가들을 초대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조각을 보고 엉성하다느니 누가 이런 물건을 사겠느니 하며 하나같이 혀를 찬다. 철수의 안색이 변한다. 한편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철수의 독수리 조각이 오싹하니 섬뜩하게 생겼다며 소곤댄다.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어쨌든 그의 독수리 조각을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들의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재료비에도 못 미치는 49달러에 하나 사주마 하고 말한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어머니에게 조각 하나를 판다. 그리고 바로 가게 문을 닫는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잘 결단했다고 칭찬한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철수가 이웃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기는 대신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겼다. 그런데 철수의 경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독수리 조각에 들어간 실제 비용으로도 그것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실례로 그를 치근하게 여긴 어머니만이 목재 가격에도 못 미치는 49달러에 하나 사주마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철수는 독수리 조각에 들어간 실제 비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생산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은 철수가 가게 문을 닫도록 해야 했을까? 독수리 조각을 위해 철수는 희소 자원을 써서 없앴다.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즉 철수가 조각을 위해 귀하고 비싼 태즈메니아산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필요로 했던 누군가는 그럴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처음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화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 재화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생산을 중단하도록 강제한다. 철수는 50달러짜리 목재를 구입해 조각을 했지만 그것은 50달러에도 팔리지 않았다. 같은 목재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나 장애인을 위해 목발을 만드는 사람은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반면 자원을 낭비한 철수는 보이지 않는 주먹을 맞아야 마땅하다. 시리에 빠져있는 철수에게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찻잔에 차를 따르며 식탁 위에 걸려있는 독수리 조각을 저주 어린 눈길로 쳐다본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는 주먹으로 식탁을 콱 내리친다. 찻잔이 쓰러지면서 차가 엎질러진다. 순간 철수는 아차 싶어 한다. 한 달 전에 새로 만든 식탁에 차를 엎지르고 만 것이다. 후회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 그냥 분을 삼키며 넘겨버리려던 순간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그의 머리를 스친다. 식탁을 만들어 팔면 어떨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값비싼 경험을 치른 그는 이전과 달리 조금 현명하게 대처한다. 이번에 그는 비싼 수입산 목재 대신 이웃 제재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목재를 식탁 개당 100달러에 공급받을 생각을 짜낸다. 그렇게 구입한 목재를 재단하고 대패질하고 사포로 다듬은 다음 최종 조립하는 데까지 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전에 몫으로 일했던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주당 200달러로 잡는다. 여기에 공구 구입비, 임대료, 그리고 기타 잡비를 계산해 보니 식탁 하나를 만드는데 대충 575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철수는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 인근 가구점과 백화점을 둘러보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식탁과 비슷한 것들이 어느 가격선에서 판매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장 조사를 나간다. 알아본 결과 가구점에서는 590달러, 백화점에서는 600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식탁을 이보다 저렴한 585달러에 판매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만일 이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주급 200달러를 보상하고 추가로 10달러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보이지 않는 손이 철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철수는 희소 자원을 이용해 처음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갖는 것을 만들었다. 그것도 자신의 취향이 아닌 사회의 취향에 맞춰. 지금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생산을 격려하기도 하고 단념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가격을 어떻게 규제하는지도 보여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스미스에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철수는 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식탁 가격을 585달러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수 없을까? 그도 그렇게 하고는 싶다. 그러나 바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만일 철수가 더 많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대폭 올린다면 이윤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식탁 자체를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의 가게를 지나쳐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전문 가구점이나 백화점에서 식탁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가구 제조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격을 올리고자 단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높은 이윤을 바라보고 가구 산업에 진출해 곳곳에 가구점을 개설할 것이다. 그들은 가구 제조업자들의 카르텔, 기업 담합을 역으로 이용해 저가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벌어 들일 수 있다. 가격과 이윤은 사업가에게 무엇을 생산하고 가격은 어떤 수준에서 책정할지 신호를 보낸다. 높은 가격과 높은 이윤은 사업가의 귀에 대고 특정 제품을 생산하도록 커다란 경종을 울린다. 낮은 이익 또는 손실, 적자는 그가 특정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그의 멱살을 잡고 가차없이 흔들어댄다. 그러나 가격과 이윤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아니다. 이윤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소비자들이 레코드 플레이어보다 CD 플레이어를 선호한다면 디스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생산자들은 그것에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레코드 플레이어를 생산하던 제조업자들이 이런 시장 변화에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그들 역시 수요가 줄어든 레코드 플레이어의 생산을 줄이고 CD 플레이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을 자극할 것이다. 노동자들 또한 기존의 레코드 플레이어 생산 공장에서 노동력 수요가 많은 CD 플레이어 공장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 결과 CD 플레이어의 가격은 정상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고 따라서 이윤도 떨어질 것이다. 지난 10년 넘게 퍼스널 컴퓨터와 DVD 플레이어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 그것은 제조 단가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 많은 첨단 기술 제조업자들이 이윤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적정 이윤 이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은 없다. 자유시장은 이기적인 철수로 하여금 고객들을 만족시키도록 유인한다. 여기에는 중앙계획 입안자도 시장을 감독할 감독자도 필요 없다. 노동 분업.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생산, 가격, 이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만일 그가 제대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의 경제학 시험 점수는 중농주의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그는 단 2글자, 즉 노동분업이라는 명쾌한 답을 제시했다. 스미스는 노동분업에 대해 매우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핀 공장을 예로 들어 경험적인 분석과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경제 사상사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로 남아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고전은 모든 사람이 소장하고 있지만 아무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책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고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출간 당시 가졌던 신선한 감동을 잃고 진부하고 상투적인 것으로 되어간다는 데 있다. 아래 국부론에서 직접 인용하는 스미스의 핀 공장 사례는 당시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 더구나 서너 명이 짝을 이루어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던 시절에 쓰인 것이다. 이것이 처음에 독자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며 읽어보도록 하자. 핀 제조업에 관해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핀 20개는커녕 단 1개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핀 제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작업 전체가 하나의 특수한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수의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이 또한 각각 특수한 직업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은 철사를 잡아 늘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곧게 편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다섯 번째 사람은 핀 머리를 붙이기 쉽게 다른 쪽 끝을 갈아낸다. 핀 머리를 만드는데도 두세 가지 다른 공정이 필요하다. 핀 머리를 핀에 올려놓는 것과 이렇게 만들어진 핀을 표백하는 것도 각각 특수한 작업이다. 심지어 완성된 핀을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핀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약 18개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공장에서는 이 세분화된 공정을 한 사람씩 각각 분담해서 하는 곳이 있다. 나는 이런 공정을 10사람이 나누어서 하는 작은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4,800개의 핀을 생산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이 모든 공정을 혼자서 독자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핀 제조업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하루에 핀 20개는커녕 단 1개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작업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하루 생산량이 40만 %까지 폭증할 수 있다니. 스미스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보이지 않는 발이나 다른 공평한 귀신이라도 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스미스는 작업을 전문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모든 생산이 40만 % 증가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는 노동분업으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식이 있다고 공언했다. 첫째, 노동자는 분업을 통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에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작업 전환 과정에서 작업복, 공구 또는 위치까지 바꿔야 할 경우에 더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노동자들은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스미스는 분업화된 노동자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들보다도 더 많은 발명을 내놓는다고 생각했다. 참고, 노동이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대다수 기계들은 원래 보통 노동자들이 발명한 것이었다.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그들은 자연히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둔다. 이런 공장을 견학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노동자들이 발명한 정교한 기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에 스미스가 노동 분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해 그것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언급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일본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비즈니스 컨설턴트들, 경제학자들, 비즈니스 작가들이 일본의 성공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일본의 공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여러 면에서 일본의 공장은 일관 작업보다는 작업반식으로 되어 있어 분업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스미스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기업인들은 자신들의 노동자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발명을 하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이런 작업 방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라마다 고유의 작업 방식을 두고 경쟁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두고 많은 우스갯소리들이 떠돌았는데 그중 하나가 사형 집행을 앞둔 일본인, 프랑스인, 미국인 임원들의 이야기였다. 재미있는 이야기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사형 집행인이 이들에게 죽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프랑스인이 이렇게 부탁했다. 까베르네 소비농 와인 한 병을 곁들여 먹고 싶소. 물론 디저트로는 크렘 브릴레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일본인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일본의 기업 관리 방식이 갖는 여러 장점에 대해 강연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이 이렇게 부탁한다. 저 일본인이 강의하기 전에 제발 저를 죽여주시오. 작업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은 공정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는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분업으로 인해 작업에 따라 임금, 가로율, 임금률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금에 관한 스미스의 가설은 노동분업보다 간결하고 명쾌한 맛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의 임금론은 경제학자들에게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1. 어떤 일은 작업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것도 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임금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는 일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주방 아주머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물론 그는 더 좋은 전망도 즐기지만. 2. 특수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다. 법정 속기사는 일반 서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3. 부정기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다른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이유는 날씨 상황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높은 신용도가 요구되는 직업의 임금이 높다. 왜냐하면 귀금속에 문외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일반 도매상이나 소매상보다는 티파니 같은 믿을 만한 보석상에서 구매하고 싶어한다. 5.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일에서 성공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은 클 것이다. 민사소송을 맡는 변호사는 종종 조건부로 변호 업무를 수락한다. 즉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에 한해 수임료를 받는 것이다. 물론 승소할 경우에 받는 수임료는 속기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행위자들이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위험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공 기회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따라서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수입을 올린다고 보았다. 도시와 국가 간의 노동 분업. 물론 스미스는 노동 분업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하지는 않았다. 제조업자들, 공급업자들, 마을, 도시 간의 자유교역 역시 이를 위해 필요하다. 핀 10만 개를 생산한들 각종 규제나 높은 운송 비용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제조업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핀을 20개만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더구나 노동분업은 한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개개인들이 전문화될 수 있듯이 도시도 전문화 또는 특화될 수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보이시는 밀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보스턴은 컴퓨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특화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서 스미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확대되면 다시 말해 더 많은 지역이 교역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국가의 부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1750년대의 미국을 예로 들어보자. 볼티모어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동부 해안지방을 따라 형성된 통상로를 따라 상품 교역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펜실베니아 서쪽에 위치한 지역들은 외부와의 교류 없이 거의 자급자족했다. 이렇게 외부와 교역이 잦지 않아 자급자족해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혼자서 철사를 잡아 늘리고 곧게 펴고 자르고 뾰족하게 가른 다음 핀머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핀 노동자와 다를 게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 강과 육로를 이용한 운송로가 발달하고 운송 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도시가 공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도시의 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국가 전체의 부도 자연히 증가했다. 사실 해운업 발전으로 규모가 크고 더 안전한 선박이 건조되고 항해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서양을 횡단하는 선박의 운임도 저렴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18세기에 영국과 식민지들 간의 교역이 활기를 띠었다. 물론 이런 해상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함대가 조직되고 해적대를 소탕함으로써 국부 증진에 일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래프 왈도 에머슨이 말한 자립이 미국 정신을 이루는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미국인의 돈지갑이 두둑해진 것 같지는 않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어떤 상품이 영국에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폈다.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잘 알지만 영국에서 백포도주 한 병을 생산하는데 2파운드가 들고 반면에 프랑스산을 수입하는데 병당 1파운드가 든다면 영국이 굳이 그것을 생산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한다면 바보 같은 짓일 것이다. 이 경우 프랑스는 와인에 관한 한 절대 우위에 있다. 반대로 프랑스 와인 가격이 영국의 그것에 비해 2배나 높은데도 영국이 프랑스 와인을 수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스미스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국은 프랑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약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희소자원을, 그것도 더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포도 재배에 왜 낭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당시 영국의 약모는 프랑스에 비해 또는 주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다른 나라가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만을 수입해야 한다. 스미스의 이 논리를 기억해 두기 바란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는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수정해 다른 나라가 어떤 상품에 대해 자국에 비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육을 통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후대 경제학자들에게 증명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이 걸치고 있는 외투를 예로 들어 자신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여러 노동자들, 즉 양치는 사람, 양모 선발자, 염색공, 방적공, 직공, 상인, 그리고 선원, 가로, 외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 중 수입된 것이 있다고 할 경우, 가로의 노동이 하나로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아무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스미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는 그가 왜 외투를 원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목장에서 양을 치거나 염색하는 일로 임금을 받으며 노동의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최종 생산물에 기여한 것에 누군가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하이에크는 한 논문에서 스미스의 주장을 발전시켜 정보의 확산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중앙계획 입안자는 애덤 스미스를 위해 사회가 외투를 생산해야 하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그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집된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게 된다. 그러나 시장 가격 체계는 개개인들에게 그들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알려준다. 하이에크는 금속의 하나인 주석 파동을 예로 들어 이런 논리를 부연 설명한다. 세계 어느 곳에서 주석의 수요가 증가했다거나 주석의 공급원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가정하자.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주석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쪽이 주석 파동의 원인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석 수요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소비하던 주석이 다른 곳에서 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 따라서 그것을 절약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어디에서 주석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갑자기 증가했는지 알 필요가 없다. 만일 그 가운데 주석의 과잉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다른 금속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주석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대체 자원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경제체제 전반으로 확산돼 주석 수요뿐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자원의 수요와 이 자원을 대체할 다른 자원의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면 주석으로 만든 제품의 공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다른 제품의 공급에도 차질을 주는 등 그 파급 효과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파급 효과를 낳은 장본인들이 그 시발점이 된 주석 파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런 파급 효과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 또한 이와 비슷한 논리를 역설했다. 많은 책들과 유명 인사들의 연설에서 반복되는 문구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반대가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별다른 생각 없이 해낼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이 늘어날수록 문명은 발전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기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이용한다. 또한 하이에크는 완벽한 이타주의에 기초한 경제라도 유토피아적 발상을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무지의 논리를 대입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그것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다른 대안적인 선택이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스스로 돌봐야 한다. 만일 모든 사람이 공공선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착하디 착한 영희는 옆 동네 철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영희는 철수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영희는 철수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지 알아야 할까? 철수와 영희 모두 이타주의자라고 가정하자. 영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영희는 철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10만 달러 정도만 받고 팔고 싶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고 싶지 않다. 철수는 10만 달러를 더 얹어 20만 달러에 사겠다고 영희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영희는 그것에 부담을 느낀다. 그래도 정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11만 달러에 팔겠다고 다시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철수가 이번에는 처음보다 1만 달러가 더 많은 21만 달러에 사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이런 두 사람의 실랑이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하이에크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다. 시장 신호, 가격, 시장 가격 체계 또는 가격 신호, 가로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회는 희소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앞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실제로 의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공공연하게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공공선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또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이에크의 이런 논리는 1920년에 효율적인 경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는 논고에서 사회주의를 비판했던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그의 은사인 루트비 폰 미제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폰 미제스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고 경제학의 수학적 모델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폰 미제스는 경제학 진리는 자명하다고 믿었고 데이터에 기초한 모델에 반대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뒤늦게 신오스트리아 학파는 폰 미제스와 그의 스승이자 오스트리아 학파의 창시자인 카를 맹거,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또 다른 중요한 이론가인 오이겐 폰 벤바베르크의 업적을 기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벤바베르크.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은 애덤 스미스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전통을 따른다. 그에 져서
자유의 선택을 보면 책 표지에 손에 연필 한 자루를 쥐고 있는 그의 사진이 실려 있다. 이것은 그의 저술 작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을 상징한다. 프리드먼은 단 한 사람도, 심지어는 노벨상 수상자도 연필 한 자루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짜리 연필 한 자루는 스리랑카산 흑연, 인도네시아산 채종류와 염화황으로 만든 고무지우개,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생산된 목재를 원료로 사용해 펜실베니아주 윌크스베어에서 조립된 엄연한 국제시장의 선물이다. 일반인을 위한 변론. 비록 애덤 스미스가 자유무역과 상인의 동기를 칭송했지만 그는 부르주아지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았다. 국부로는 상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을 옹호하거나 변론하지도 않는다. 스미스는 자유무역과 노동분협이 왕이나 군주보다는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적극 옹호했다. 참고, 문명화된 국가에서 가장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는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온갖 사치품으로 치장한 왕과 군주에 비해 그들의 생활은 매우 단출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럽의 왕과 군주의 생활이 근면하고 성실한 농부의 그것보다 훨씬 좋다 해도 이 농부와 수많은 헐벗은 야만인들의 생명과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족장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만큼이나 크지 않을 것이다. 그의 추종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위정자들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중앙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정치 권력이 경제적 지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왕과 군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밀턴 프리드먼의 논의로 돌아가자. 그는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스미스의 논점을 확대해 시장 경제 체제는 인종차별 문제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비자들은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의 물건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수 민족 출신자는 당 고위 간부의 정신적 신임을 얻어야 출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프리드먼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예들은 많다. 비평가들은 자본주의의 기업 임원들은 리더십 능력이나 인간성 같은 정성 변수들, 소프트 변수들을 상대로 소수민족 출신 노동자들의 진급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그들은 경제 권력은 정치 후원금을 통해 정치 권력과 결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는 정치적 발언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프리드먼은 경제적 약자가 정치적 발언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히려 그는 비평가들에게 이렇게 맞받아친다. 즉 정부가 경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프리드먼과 비평가들 사이에서 촉발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비록 스미스가 부를 증가시키는 비밀을 밝혀냈다고 자신했지만 그것이 보편타당한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노동분업에 몇 가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용과 이익보다 이 결함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첫사랑이 도덕 철학이었다는 것을 상기하자.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스미스는 일관 작업이 노동자들의 지능과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평생을 몇 가지 단순 작업을 하며 보내는 사람은 비록 그 결과를 불을 보듯 뻔하지만 자신의 지력을 발휘하거나 어려운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는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연히 그는 머리를 쓰는 습관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능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온정적이었던 스미스는
노동 분업에 따른 대중의 우둔화 경향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교육을 제한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정신을 수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공교육은 매우 적은 비용으로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격려하며 심지어는 강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국부론을 요약해보자. 애덤 스미스는 노동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보았고 1. 노동력 공급이 증가할 때 2. 노동이 분화될 때 3.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인해 노동의 질이 상승할 때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와 발명이 계속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유로운 교육이 허용되는 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일반 국민들이 높은 생계 수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은 스미스의 성장 이론은 현대 수리 경제학의 수리 기법을 동원해 재조사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걸핏하며 논쟁을 했던 그는 이 과정에서 만일 계속해서 발명이 이루어진다면 이윤율과 실질 임금 수준은 평균적으로 생계 수준을 상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뮤얼슨은 애덤 스미스가 오늘날 시행된 사후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이 기쁘다고 선언했다. 정책과 실행. 애덤 스미스는 상아탑에 틀어박혀 지낸 이론가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했고 정계 및 재계의 유력 인사들을 열심히 만나면서 자신의 이론을 설득하려고 했다. 그는 피트 수상, 가로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려준 채덤 백작으로 알려진 윌리엄 피트의 아들 윌리엄 피트를 말함. 이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거나 폭스 수상, 이 그의 말을 인용할 때마다 가슴 벅차했다. 더욱이 그는 폭스 수상이 그의 저서는 한 번도 들춰보지 않은 채 떠다니는 풍문만 듣고 이런저런 문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 번은 참모들에게 외파리 경제학자는 없는지 찾았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전후 사정을 여기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시 트루먼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양손잡이였지만 그의 손가락은 정치가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정책만을 부단히 가리켰다. 그는 특수한 이익 집단들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에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다고 입법자들에게 경고했다. 모든 나라의 의회나 국회는 그의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시장 논리는 볼테르의 소설 캉디드에 등장하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 판글로스 박사의 순진한 낙천주의 같은 것이 아니었다. 다른 한편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자 칼럼니스트 윌리엄 세파이어가 미국의 정치가이자 닉슨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스피로 애그뉴의 입을 빌려 은유적으로 표현했듯이 부정주의의 태수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유시장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가 우려했던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보고 넘어가자. 국내 교역 제한 Domestic Trade Restrictions. 앞서 설명했던 경쟁적인 시장 체계를 상기하자. 경쟁적인 시장 체계는 어떤 한 산업의 가격과 이윤을 적정 투자 수익이 상정된 생산 가격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런데 스미스는 간혹 상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격했다. 이 경우 그의 모델, 즉 보이지 않는 손은 왜 작동하지 않은 것일까? 스미스는 두 가지 가능성을 통해 초과 이윤을 설명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연 조건 때문에 사업가들이 뛰어들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헤레스는 쉐리 와인용 포도를 재배하는데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 아무리 수완 좋은 영국인 사업가라 해도 버킹엄 궁전 주변에서 쉐리 와인용 포도를 재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왕족들이 고귀한 발로 포도를 짓이기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헤레스의 지주들은 이런 자연 조건으로 인해 높은 이율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사업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쉐리 와인 대신 포트 와인, 가로 포르투갈산의 맛이 단 적포도주를 마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헤레스의 지주들이 누렸던 엄청난 이윤을 잠식할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소 비열해 보인다. 소규모 상인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스미스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기분 전환 차원에서라도 좀처럼 모이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단 모였다 하면 소비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종의 음모를 꾸미거나 가격 단합을 논의하기 일수다. 라고 썼다. 스미스에 따르면 상인들 사이의 이런 밀약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부를 구슬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즉 정부가 상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모종의 카르텔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음모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교역과 노동 분업을 제한하는 많은 모순적인 규제 조치들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도제업, 가로 도제 조례라고도 함과 길드는 경쟁을 제한했다. 스미스는 이런 경쟁 제한이 가져온 어이없는 결과를 설명한다. 즉 마차 제조업자는 자신의 마차에 달 바퀴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달아야 하지만 바퀴 제조업자는 자신이 만든 4개의 바퀴 위에 마차를 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차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바퀴 제조업자들이 법을 이용해 경쟁 또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바퀴에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도제제도 외에도 스미스는 영국의 빈민구제법을 비판했다. 이 법은 구제 대상이 되는 빈민들의 거주지 이동을 철저히 금지했다. 이것은 그들이 노동력 수요에 따라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또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미스는 정부가 승인하는 독점 사업들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즉 독점 사업들은 시장을 계속 공급 부족 상태에 둠으로써 또는 유효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따라서 그들의 보상 또는 이윤을 높인다. 그렇다면 상인들 사이의 담합 또는 모종의 음모에 대한 스미스의 우려에 대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반트러스트법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유럽에 비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도제 제도보다는 다른 독점과 과점, 가로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 또는 산업을 지배하는 시장 형태, 가로를 감시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다.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정치가들은 대기업들이 경쟁 질서를 해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미국 정부는 셔먼 반독점법, 가로 또는 셔먼법과 클레이튼 반독점법, 가로 또는 클레이튼법, 가로 등을 제정하고 가격 조작 및 경쟁 억제 등 경쟁적인 시장 질서를 해치는 많은 기업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정 소송도 불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 규제 및 개입이 오히려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기업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는 종종 기업 합병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런데 1970년대 들어 몇몇 경제학자들과 법학 교수들이 대기업을 옹호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카고 대학교의 밀턴 프리드먼,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 그리고 미국 태생의 법 경제학자이자 연방 항소법원 제7구역 판사로 있는 리처드 포스너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학자들로 가격 조작이 나쁘기는 하지만 합병을 통한 기업의 몸집 불리기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왜냐하면 기업이 거대하다고 해서 다른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에도 당대의 많은 학자들이 철지난 반독점법들이 시장을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시장 경쟁이란 단지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을 포함한 전 지구적 경쟁이다. 그 증거로 1980년대 한국의 현대자동차에 일격을 당한 제너럴 모터스 GM을 들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서부 해안에 상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디트로이트까지 진격하더니 제너럴 모터스를 적자의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개인용 컴퓨터, 이하 PC, 시장에서도 비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한 가정집 차고에서 과일 이름을 따서 컴퓨터 회사, 애플 컴퓨터, 지금은 애플을 설립한 젊은이들이 IBM과 허니웰 같은 업계의 거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성공에 힘입어 그 이름을 모방한 애프리코트 컴퓨터, 애프리코트는 살구를 뜻한다. 같은 회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애플 컴퓨터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졸업식 축사 연설에서 IBM에 도전하기 위해 대학까지 중퇴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저는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집에 찾아가 마루에서 잠을 청하고는 했지요.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공병 하나에 5센트씩 하는 콜라병을 주워다 팔았지요. 매주 일요일 밤에는 8마일 정도를 걸어 힌두교 사원인 하레 크리슈나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를 무료로 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경우에 호기심과 직관에 따라 행동했는데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컴퓨터 업계의 리더로 등장하기까지 30년 넘게 미국 법무부는 독점 기업 IBM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으로 IBM에 위협이 된 것은 까다로운 반독점 조사가 아니라 PC 시장을 강력한 경쟁 시장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 같은 대학 중퇴자였다.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영향으로 레이건 행정부와 아버지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전의 행정부들보다 기업 합병에 관대했다. 물론 이 때문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가격 조작에 대해서만큼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시카고 학파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가격 조작은 기업이 거대화되는 단순한 징후에 불과하고 레이건 행정부가 허용한 합병이 머지않아 카르텔을 조례할 것이며 이것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카르텔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다행일 것이다. 오히려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더 냉혹하다 싶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지만 독과점 기업의 폐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미국 법무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기관은 컴퓨터 운영 체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경쟁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립자 빌 게이츠를 미국의 석유왕이라 불렸던 존 록펠러와 비교한다. 그들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운영 체계의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스탠더드 오일, 이 석유 시장 독점으로 기업 해체의 길을 밟은 것처럼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에 반감을 갖고 있던 업체들은 시카고 학파를 대표했던 법학자로 예일대 법대 교수, 법무부 차관,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역임한 로버트 보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독점을 비판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자 크게 갈채를 보냈다.
이후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가 법정에 출두해 증언을 하는 등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얼마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법무부는 화해 협상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위반 소송을 마무리했다. 더구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반감을 갖고 있던 업체들에게는 안 됐지만 화해 안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의 코드 공개를 명령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윈도우에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들어있지 않았다. 사실 이 화해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세히 인터페이스를 다른 업체들, 즉 다른 업체들이 생산하는 소프트웨어와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해 법정 판결을 통한 해결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헛된 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다. 영국 태생의 여류 경제학자이자 포스트 케인주의자로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조앤 로빈슨, 미국 태생의 경제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에드워드 체인벌린, 그리고 캐나다 태생의 미국인 경제학자이자 신제도주의자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같은 20세기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의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세계는 세월이 흐르고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제 경쟁 강화로 인해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논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으며 오늘날에 더 잘 들어맞는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에서 밀턴 프리드먼과 앙숙관계에 있었던 MIT의 에스터 서로 교수조차 미국 정부의 AT&T 해체에 반대했다. 국제교역 제한 International Trade Restrictions. 애덤 스미스는 각 가정에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을 영국 전역에 접목한다고 해서 어리석거나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썼다. 국제교역에서 절대 우위론을 주장한 스미스는 외국 생산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상인들과 그것에 넘어가는 정부의 어리석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때 정부는 관세 정책이나 수입 쿼터를 통해 자국 소비자들에게 국내 상인들의 물건을 구매하도록 강제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외국 기업이나 상품과의 경쟁이 없다면 국내 상인들은 가격을 올려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강력해진 성비군처럼 정부에 필적할 만하고 많은 경우에 입법부를 위협한다. 스미스는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관료들은 인기를 누리며 의기양양해하는 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관료들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받는다며 한탄했다. 근래에도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논리들은 많지만 뒤에서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발전시키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논의를 살펴볼 때까지는 잠시 미뤄두자. 비록 우리가 스미스의 기본 이론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유무역에 어떤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인정할까? 많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 스미스는 유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기 발전 단계에 한해 일시적으로 그 분야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고려했지만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유치 산업 보호론은 몇 년 뒤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렉산더 해밀턴에 의해 수용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스미스는 왜 유치 산업 보호론을 반대했을까? 스미스는 유치 산업이 성장한 뒤에 정부가 기존에 폈던 관세 정책 등 보호 정책을 철회할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런 산업은 다 큰 뒤에도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리고 젖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울부짖을 것이다. 아니면 눈점이나 전략을 바꿔 이제는 임종을 앞둔 노인네처럼 숨을 헐떡거리거나 침을 흘리면서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이상의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했다.
처음에는 노망든 사람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다시 태어난 어린애처럼 응석을 부렸다. 그러나 철강산업 보호는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와 달리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철강의 가격이 상승하면 냉장고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철강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기계류의 수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처를 발동해 8%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과 가정용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런 조처로 인해 미국의 철강 가격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훨씬 높은 30%에서 50%까지 치솟았다.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보호 관세 정책이 도리어 자국의 자동차와 기타 산업들의 목을 졸랐던 것이다. 부시의 이런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논자들은 부시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오락가락하는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주에서 철강 노동자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보호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꼬집었다. 2003년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가 부시 행정부의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처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뒤에 철회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 철강 업계의 주요 고객들이 이미 피해를 입은 뒤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했던 외국의 많은 철강 업체들로부터 큰 반감을 산 뒤였고 유럽이 플로리다산 오렌지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까지 한 상황이었다. 애덤 스미스는 다른 나라의 보호주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관세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보복 관세는 세상의 잠재적인 부를 잠식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보복 관세로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나라의 보복주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상대방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1930년대 일어난 대공황도 사실은 각 나라가 서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스미스는 신랄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 보복 조치가 기대했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과의 재량보다는 속칭 정치가라 불리는 교활하고 간사한 동물의 잔재주에 달려있다. 미국은 자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주저없이 일본을 지목한다. 대표적인 무역 보복 조치 두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자. 일본은 불가사의한 여러 규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헨리 로소브스키는 다음과 같은 우스운 제안을 내놓았다. 즉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아이다호주의 보이시 세관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관원들을 추가로 고용해 통관 수속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통관 업무는 끝 글자가 R로 끝나는 달의 월요일에만 그것도 9시에서 5시까지만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한 존 코넬리는 198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에 일본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본 제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일본인들을 향해 요코하마 부두에서 도요타 자동차에 올라타 소니 워크맨이나 들어라 고 외쳤다. 그럼에도 후보 경선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코넬리는 미국에 출마했는지 요코하마에 출마했는지 분간이 힘들 정도로 저조한 득표율로 고배를 마셨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논리가 보호자들의 요구에 고개를 숙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그는 국내 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안전을 위해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호 정책이 부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분명히 했다. 만약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노동을 규제하지 않으며 또는 상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인가? 스미스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채운 수갑을 언제 풀어줄 것인가? 스미스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게 다룬 것은 아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첫째 국방, 둘째 법치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셋째 도로, 수로, 교량, 교육제도 같은 공공시설 및 자원의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주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애덤 스미스의 재림. 1980년에 애덤 스미스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다녔던 사람들은 연방정부 규모 축소, 복지 예산 삭감, 가격 규제 완화,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축소를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자유시장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레이건이 1981년에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을 때 그의 경제수석 비서관은 농담삼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냥 가만히 있지만 말고 아무 규제나 하나 잡아서 해제하도록 하세요. 비록 규제 완화 흐름이 1978년 항공산업 규제 완화법을 필두로 카터 행정부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이것을 가속화해 천연가스, 석유, 항공요금 등을 보이지 않는 손에 완전히 맡겨버렸다. 뿐만 아니라 카터 행정부의 임금 및 가격 가이드라인도 폐지했다. 이런 규제 완화 조치는 초기에 그런대로 성공한 것 같았다. 그러나 해운, 트럭 운송,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하고 나오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결국 1983년에 레이건 행정부는 부통령 부시가 의장으로 있던 규제 완화 특별위원회를 해산시켰다. 아이러니한 것은 레이건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난 이후 규제 완화 바람이 거세게 분 곳은 워싱턴이 아니라 오히려 모스크바였다. 예를 들어 케이블 방송 산업은 규제를 했다가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내려진 대표적인 분야였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것은 정치인들이 케이블 방송 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은행 산업처럼 증권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규제 완화 조치를 이끌어낸 분야도 있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민간 부분에서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도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 장치나 법안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치열한 경쟁에 빠져들면서 미국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되어 갔다. 그래도 정부의 수수방관이 전혀 무익하지는 않았다.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의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때 미국 기업들이 승승장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논자들은 스웨덴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규제가 심하지만 가계 수입은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비슷하다고 자주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부의 규제 조치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혹시 그들이 나에게 이런 주장에 대한 답이나 반박을 듣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미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경제가 그렇지 않은 경제보다 더 시장 혁신적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규제가 심한 국가들도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 다시 말해 미국의 탈규제로 인해 이익을 본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한다. 티베트 같은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텔이 개발한 최첨단 프로세서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한다. 만일 미국 기업들이 티베트의 기업들처럼 심한 규제에 묶여 있었다면 그들은 이런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라들 사이의 경제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가장 자유로운 경제에서 퍼져나오는 이런 파급 효과를 간과하게 된다. 특히 아이디어와 기술은 지리적 국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화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앤디 워홀은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15분이 아니라 200년 넘게 유명세를 떨쳤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사회적 소요, 지식혁명, 폭발적인 경제성장으로 서구 문명에서 가장 혁명적이었던 시기에 그는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렇다고 그가 시장을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그가 경제학을 발명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시장과 경제학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줬다. 국보로는 출간되고 나서 거의 75년 동안 모든 경제학자들의 교과서, 즉 성경과도 같았다. 그리고 2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스미스의 아이디어가 되살아나 찬양을 받았다. 국보론 출간 이후 애덤 스미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보다 그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스미스는 당대의 저명 인사들과 계속 교분을 나눴고 자신의 책이 유럽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을 지켜봤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많은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이 자신이 말을 할 때마다 열심히 받아 적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다. 스미스가 179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관세청장을 지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주창한 경제학자답게 관세 정책에 관대했던 그는 국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